네, 2023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푸틴하고 김정은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가 복잡해집니다. 왜 정상회담을 할까요? 김정은은 유엔이 결정한 대북한 제재를 무력화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을 막는 남북한 갈라치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사실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9월 10일부터 1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이 참가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동방경제포럼은 영어로는 Eastern Economic Forum.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과거 미국과 우리, 중국, 일본 등이 추진했던 아태 경제협력위원회였죠. APEC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이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와 거래하는 게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 국가와 거래하는 것보다도 태평양 거래가 많습니다. 중국하고도 워낙 교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을 중시하면서 APEC이라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참고했는지 본떴는지 대립하기 위해서인지 러시아가 만든 게 동방경제포럼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그걸 만들었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과 거의 거래하는 게 없죠. 북한하고 약간 있을 거고 중국하고 있을 거고 한국과 일본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유럽 쪽 생테스부르크하고 모스크바가 있는 쪽은 많이 발전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시베리아 쪽은 영 발전이 안 됩니다. 시베리아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가스전이 있어요. 그 가스전을 쭉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북해를 통해 갖고 독일 쪽으로 노르트 스트림인가요? 이렇게 가스전을 파이프라인으로 해저로 해서 공급했었죠.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크라이나 특수군 부대가 폭파시켰다. 폭파한 건 사실이고 폭파시킨 거는 우크라이나 군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베리아에서 무지하게 나오는 그 천연가스를 한국과 일본으로 보내면 시베리아 경제도 발전하고 한국과 일본도 싸게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꿈에 품고 하는 게 동방경제포럼입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톡을 상당히 많이 가본 사람입니다. 많이 갔다니까 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너댓 번 되죠.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대한민국에서 빗대 얘기하면 목포다, 목포. 목포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목포가 대일 항쟁기 때 좀 많이 성장했어요.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항구로서. 목포에서 돈을 벌면은 목포 경제에 투자해서 목포가 발전해야 되는데 목포에서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광주로 가. 더 많이 벌면 서울로 가. 그래서 목포는 돈이 안 모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목포는 클만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광주로 가더라. 목포의 전통성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돈을 벌면 사람들이 다 모스크바나 절로 간답니다. 이 돈이 참 안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 블라디보스톡 가보면은 한국 부산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폐차 직전에 차들 수출한 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서면 버스, 뭐 동네 무슨 교회 버스, 유치원 버스 그냥 한글 다 달리는 게 돌아다녀요. 시내버스 번호판 있는 것도 돌아다녀요. 이제 한국 중고차를 수입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게 값도 싸고 현지 차보다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일본 차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 차들은 우리랑 반대로 일본 차가 우리는 오른쪽 우측 운전하지만 그들은 좌측으로 가잖아요. 좌우 운전대가 섞여 있는데 막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블라디보스톡 경제는 저 모스크바나 그쪽에서 물품을 갖고 오는 것보다도 부산이나 일본 니카타에서 갖고 오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아시아에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래만 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의 자본들이 투자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발전시켜서 시베리아 가스전을 갖고 오고 뭘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동방경제포럼을 했고요.
이 동방경제포럼을 어디서 여는가 하면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엽니다. 극동연방대학은 시베리아 쪽에 있는 가장 좋은 러시아의 국립대학이에요. 저는 여기도 가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앞에서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블라디보스톡 가신 분들은 그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데서 보면 그 다리가 넘어가는 거 보이는데, 넘어가면 굉장히 큰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있는 대학입니다. 깨끗해요. 전 여기 가서 뭐 세미나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 대학에서 매년 개최하는 게 동방경제포럼입니다. 한국 학생들도 조금 극동연방대학에 다니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오면 좋은데, 한국, 일본이 주요 국가죠. 근데 뭐 요즘은 아마 뭐 몽골, 베트남 이런 나라들 정도가 와서, 북한도 옛날에 1차 때는 2015년 1차 때는 참가했었습니다. 2차부터는 참가 안 했죠. 자, 이 동방경제포럼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이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해가지고 이제 북해로 이어지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하니까 우리도 시베리아 가스를 갖고 와야 된다. 일본에서도 한때 굉장히 검토가 됐는데 안보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딱 포기했죠. 근데 이거를 우리도 자꾸 검토를 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러시아랑 잘 지내려고 그랬죠. 갖고 와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9월 3일 날 참석했을 때 푸틴하고 만나요. 푸틴이 여기 항상 오니까. 그때 푸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붓글씨로, 옛날 정치인들은 휘호 정치를 했죠. 이렇게 한자 사자성어 딱 써서 주면은 그거 받는 것 자체가 그분을 신임한다는 거고, 거기에 쓰인 글자가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죠. 1979년 신년을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화전쟁이라고 쓴 붓글씨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외로 나왔다가 러시아가 구입을 했는데, 이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휘호 총화전진을 2016년 9월 3일 푸틴이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합니다.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왜 그때 푸틴은 이걸 줬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식 선물이 아닌 개인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푸틴이 현재는 이혼 상태죠. 그래서 원래 부인이었던 분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딸 둘을 낳습니다. 그 둘째 딸이 에카테리나인데, 이 에카테리나한테 2016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선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푸틴 둘째 딸한테 보냈지? 그거는 추정인데, 이 에카테리나라고 하는 이 푸틴의 딸은 누구랑 매우 가까웠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무관을 했던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원스타 출신입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권영해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한 몇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준 적이 있죠. 그걸 못 갚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무기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딱 권영해 장관이 캐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면은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같은 무기를 쓰는 거가 되니까, 이게 같은 무기를 쓴다는 거는 군사동맹 다음으로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하고 이제 친해지겠다는 뜻인데, 근데 소련하고 과거 북한은 우호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4항인가 5항이 공동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북한이 침공당하면 러시아가 참전한다. 또 그 반대도 성립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주면서 이 조항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군 무관인 분이 막 뜁니다. 그 오다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맺은 북한과의 우호조약을 파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 후에 다시 이제 우호조약을 맺었는데, 그 공동방위가 빠진 쪽으로 맺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외교사에서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는데, 그때 그 무관께서 아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근무했는데,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국제학교에서 이 에카테리나
푸틴의 딸하고 친해집니다. 푸틴의 큰딸, 둘째 딸 다 친해져서 서로 집을 방문하고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둘째 딸하고 그 무관의 아들하고 결혼했다 안 했다 이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일설에는 결혼했다는 설이 있고, 근데 그 무관의 아들은 러시아에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 페트로 뭐였는데요?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하여간 그 러시아 석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에카테리나하고 결혼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을 했을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걸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관분은 아는데 그분도 확인을 안 해줘요. 결혼했는지 자기 아들이 안 했는지를. 요것은 요까지 끝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둘째 딸한테 선물했다 그래서 총화정진 박정희 대통령 휘호를 선물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한국 자본을 끌어당겨갖고 시베리아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스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판단을 잘못한 게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한 거는 상당히 외교 안보적으로 미스였고, 일본을 굉장히 멀리 했었죠. 그것도 미스였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2017년에 5월 달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바로 다음 9월 달에 열린 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갔던 바로 1년 후죠. 이때 푸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는데, 아까 저 푸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총화전진 그 휘호를 든 거는 개인 선물이라 그러고 줬었는데 1년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뭘 주는가 하면 조선검을 선물합니다. 이 조선검은 1800년대 조선에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1950년대 미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에 있는 거를 러시아 어떤 사람이 산 것 같은데 그걸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을 선물합니다. 이게 참 상당히 섬뜩한 거였죠. 우리도 칼을 선물 받으면은, 칼은 선물하지 않는다 그러죠. 선물 받으면은 100원이라도 주고 1000원이라도 줘라, 10,000원이라도 줘라. 왜? 칼이 귀한 거라도 받더라도 이거는 서로 인간관계를 끊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샀다라는 걸로, 선물이 아닌 샀다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줬다는 보도는 없었어요. 그때 푸틴은 이때 이게 3차 경제 동방경제 포럼이죠. 15년, 16년, 17년. 1회 때는 북한이 갔고 2회 때는 박근혜, 3회 때는 문재인이 간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주빈으로 한국 돈을 땡기려고 길을 썼던 거죠. 그래서 칼을 줬는데 느낌이 안 좋았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신북방 정책인이 그래갖고 이제 시베리아 개발에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그래갖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온 거면 거기서 가스나 석탄을 캐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갖고 오면은 물류로 통일할 수 있다. 이런 호황된 걸 해서 그 정책을 송영길 의원이 추진하고 뭐 위원장을 하고 그랬었죠. 낭반 정책과 더불어 신남방 정책. 다 안 되는 걸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9월 달에 동방경제 포럼을 역시 극동연방대학에서 한다는데 이때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간다는 겁니다. 가면 이제 푸틴을 만나서 또 어떤 깜짝 선물을 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국제제재를 당해갖고 무기 부품이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많이 쓰이는 포탄, 탄약, 미사일 이거를 북한이 공급한다. 이미 저기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지난 7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부터 얘기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을 해서 북한이 수중 미사일, 수중에서 SLBM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잠수함이 안 되고 있어요. 러시아 킬러급 잠수함 토대로 하는 건데 이 3,000톤급 잠수함은 굉장히 완성시키고 하는데 원래 러시아제 모델이었으니까 그 기술을 받지 않겠느냐. 핵 미사일 기술은 자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기름이 많으니까 그걸 공급한다. 뭐 그런 합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해상훈련 할 수도 있다. 3,000도급 잠수함을 기술을 준다면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작전도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보스토친이라고 하는 데는 ICBM 미국을 쏘던 그런 기지가 있던 곳인데 거기 가서 얘네들도 지금 ICBM을 개발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천리안도 개발했는데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죠. 한 번도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건 못했죠. 들어올 때 탑버리어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방문해서 협조하는 걸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엔이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되죠. 그리고 푸틴은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이 계속 약해져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 갈라치는 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북한은 중국하고 붙다가 또 러시아도 붙고 이렇게 양다리 외교를 북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기들은 자주 외교라 그러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는 미국과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같은 편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면서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러시아 그 국경을 몇 번 통과해 봤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가다가 하바롭스크든 뭐 어디든 쭉 가면 거기는 무인지경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국 국경을 딱 넘어가서 순춘이나 저쪽에 어디야? 이따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 쪽은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러시아를 넘보죠. 러시아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텅 비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은 그 연해주 지역이 원래 자기네 땅인데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걸 중국한테 안 주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경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둘 간에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될 수 있다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이 양다리 걸치고 하고 있다 보면 한쪽에 맞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 한반도에서는 동북아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동맹을 만들면서 끌고 나가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확실한 반일 코드를 딱 접어버리고 딱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중러 동맹을 만들고 싶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느 한쪽이 터져나갈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푸틴이 자멸을 하던 시진핑이 무너지던 그래서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어떤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동북아판 냉전이 끝나거나 또 아니면 잘못되면 열전으로 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는 냉전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국제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푸틴은 김정은한테 뭘 선물할까요? 그의 할아버지 선물을 김일성이 갖고 있던 걸 선물할까요? 아니면 또 칼을 딱 내밀까요? 아니면 창을 내밀까요? 흥미로운 동북아의 국제정치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